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3시 요양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선희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릴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복도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맨발의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지갑도 핸드폰도 외투도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을 내쳐버린 사람들이 편안히 잠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희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제 더 이상 닦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직 간호사였습니다. 잠시 선희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내부 문제, 가족 간 문제라는 이유로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마치 비웃는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년이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났지. 그 말 한마디가 모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침대 시트를 갈고 온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손이 느리다는 소리, 친정 엄마는 이것도 못 가르쳤냐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참으라고 했으니까요.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 복도 바닥에 버려진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희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실로 쫓겨날 때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고 복도로 밀쳐냈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땠을까요? 재미는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복도로 쫓겨나는데도 맨발로 바닥에 주저앉는데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평생 지켜주겠다던 그 남자가 이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머니만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방관했을 뿐입니다. 복도 끝에서 환자 보호자 한 명이 화장실을 가는 길인지 지나갔습니다. 잠깐 선희를 쳐다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한 사람을 보듯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선희는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선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 필요하세요? 간호사가 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동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간호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 작은 친절이 선희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눌러나갔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결혼 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친정 식구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희는 조용히 스스로 친정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효도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지금은 시댁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를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선희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긴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는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이니까요.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선희예요. 전화 너머로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열쇠 집어드는 소리, 문 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선희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이름과 층수를 말했습니다. 복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3일 안에 정리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복도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간호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간호사는 괜찮냐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선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는 안도한 듯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희는 다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3일. 선희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3일 안에 정리한다. 아버지가 무엇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단호함이 선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는 자신의 편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른 뺨 위로 새로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희가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었고 병원 정원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키가 낙상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 재미는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병원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간병의 책임은 며느리인 선희에게 넘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선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혼 2년 차였고 아직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편안해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희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산책을 돕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 오키도 선희의 정성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만 적어도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키의 낙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었고 수술 후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입원 예정이 한 달이 되었고 한 달이 3개월이 되었고 결국 장기 입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병의 강도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손이 느리네. 오키가 처음 그 말을 한 것은 여름쯤이었습니다. 선희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때였습니다. 선희는 사과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빨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이후로 비슷한 지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침대 시트가 구겨졌네. 친정 엄마는 이것도 못 가르쳤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저래. 너만 유독 손이 느린 것 같아. 한 번, 두 번, 세 번. 지적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선희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짜증이 나실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남편 재민에게 말했지만 그는 그냥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엄마 원래 그러셔. 나한테도 그래. 신경 쓰지 마. 선희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듣는 잔소리와 지적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재미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기보다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선희는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간병은 일상이 되었고 오키의 잔소리도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선희가 평소처럼 아침 9시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병실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키는 침대에 앉아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선희가 물었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들어 선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없어. 오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선희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무슨 돈이요? 여기 있던 300만 원. 입원비 낼 돈. 내가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없어. 오키가 서랍을 탁 닫았습니다.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300만 원이 사라졌다니. 그런 큰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게 없어졌다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동작이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여기 넣어뒀어. 어제 저녁에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에 없어졌어. 선희는 침착하게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 사이에 병실에 들어온 사람은 당직 간호사와 선희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직 간호사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약 배달만 문 앞에서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병실에 들어온 사람은 선희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오키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혹시 가져간 거 아니냐고. 너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 돈 본 적도 없어요. 선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 여기 너밖에 안 들어왔는데. 오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선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간호사님께 여쭤보시죠. CCTV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선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오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CCTV? 복도에만 있지 병실 안에는 없어. 그거 모르는 줄 알아? 선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키의 말이 맞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오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희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선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왔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미는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급하다고 말했지만 재미는 일단 회의 끝나고 전화하겠다며 끊어버렸습니다. 선희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참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선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재민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선희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0만 원이 사라졌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재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가 잘못 기억하신 거 아닐까? 연세도 있으시고. 재민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답답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셔.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재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 진짜 안 가져간 거지? 그 말에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그걸 물어?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그런데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민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하니까. 확인? 그게 의심이지 뭐야. 선희가 쏘아붙였습니다. 재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재민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선희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병실 문이 닫혀 있어서 안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나 재민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어. 일단 시간을 두고 진정하시면 오해가 풀릴 거야. 그게 다였습니다. 재민은 그 말만 하고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은 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오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희가 병실에 들어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가져다 드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선희를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오키는 선희가 만지는 물건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선희가 서랍을 열면 재빨리 확인했고 선희가 가방을 들면 그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선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대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다른 간병인을 구하자니 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선희는 계속 병원에 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선희가 복도에 버려진 그날 밤이 왔습니다. 선희는 미처 몰랐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곧 폭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300만 원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쌓여온 불신과 무시와 차별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키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년이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났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욕을 들었습니다. 선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쌓여온 멸시와 무시의 폭발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그 단어가 선희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선희의 친정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며느리를 아래로 보기 위해 일부러 폄하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오키는 선희의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제약회사라지만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라며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며 자주 말했습니다. 시댁은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었고 아버지도 공무원이었고 재민도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댁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선희는 그런 말들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너밖에 없었는데. 돈이 날개 돋고 날아갔겠어? 오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니.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듣잖아요. 선희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듣게 내버려둬. 다들 알아야지. 우리 집 며느리가 어떤 년인지. 그 말에 선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보호자 몇 명이 멈춰서서 병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모욕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냉정했습니다. 왜? 돈이 필요하니까. 가난하게 살아봤으니까. 큰돈 보니까 욕심나는 거지.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 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들이 칼날처럼 따가웠습니다. 선희는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선희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재민이었습니다. 선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에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아?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서 화나시게 했어? 재민의 첫마디였습니다. 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고? 선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그걸 물어? 어머니가 나를 도둑년이라고 했어. 복도 사람들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나 봐. 그래도 내가 좀 이해해야지. 돈이 없어졌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도둑 취급받고 있다고. 당신은 남편이잖아.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선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좀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릴 거야. 시간? 오해? 이게 오해 문제야? 당신 엄마가 나를 모욕했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그래도 엄마잖아. 좀 이해해줘. 재민의 말에 선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아내가 모욕당하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달래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선희는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을 때 오키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선희를 보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가져다 드렸을 때 오키가 쟁반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먹기 싫어.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쟁반을 치웠습니다.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물을 갈아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말없이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키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연기 같았습니다. 선희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괜찮긴. 돈 300만 원이 없어졌는데 입원비를 어떻게 내니? 재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내일 가져올게요. 일단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선희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재민은 선희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둘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경찰 부르시겠대. 선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돈이 없어졌으니까 경찰에 신고하시겠대. 도난 사건으로 선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 도난 사건? 이게 말이 되나요? 나 안 했는데 무슨 경찰을. 증거도 없잖아.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한테 조사받자는 거지. 너도 결백하다면 조사받는 게 낫잖아. 재민의 말에 선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백하다면? 그럼 지금 자신도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당신도 날 의심하는 거야? 선희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를 안심시켜야 하잖아. 그럼 나는? 내 억울함은? 선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재민이 선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쳐다본다. 선희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쳐다보게 내버려둬. 당신 어머니처럼. 선희는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을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선희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자정이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병원에 계속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선희는 잔척했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처럼 병원에 갔습니다.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도둑이 도망갔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오키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선희를 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물건 손대지 마. 아무것도.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선희는 시어머니의 물건을 일절 만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만 가져다 주고 물만 갈아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키는 선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선희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선희는 매일 병원에 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시했고 남편은 방관했고 다른 보호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병원 직원들조차 선희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선희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희가 평소처럼 병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오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선희는 멈칫했습니다. 네. 도둑년이 내 병실에 왜 있어? 나가라고. 오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내 돈 훔쳐간 년이. 저 안 했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선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키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선희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선희는 비틀거렸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키는 계속 밀었습니다. 병실 문까지 밀었습니다.
그리고 선희를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 도둑년.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선희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핸드폰과 지갑이 병실 안에 있다는 것을. 외투도 가방도 모두 안에 있었습니다. 선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가방 좀 주세요. 핸드폰이랑 지갑이 안에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가방만 주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밤 10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복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전화를 빌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일 안에 정리한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3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선희는 복도 벤치에서 겨우 잠이 들었다가 깼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온몸이 저렸습니다. 찬 공기에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아버지는 3일 안에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지갑이 없어서 커피도 살 수 없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병원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면회객들, 외래 환자들, 직원들. 선희는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혼자였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자는 로비를 둘러보더니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간호사와 무언가 이야기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3층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선희는 그 남자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0분 후 그 남자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둘은 대화를 나누며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희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걸을 예정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에 재민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선희를 발견한 재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해?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다며? 선희는 재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내보내셨어요. 핸드폰도 지갑도 다 안에 두고. 재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전화라도 하지.
핸드폰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해요? 선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 씻고 쉬어.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이미 늦었어요. 무슨 소리야? 선희는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제 지쳤어요. 재민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재민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는 병원 뒤편 정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선희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기도 싫었고 병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선희는 다시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을 떠났습니다.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선희는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재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가방이었습니다. 엄마가 주라고 하셨어. 핸드폰이랑 지갑 다 들어있어. 선희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정말 다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대부분 재민이었습니다. 집에 가. 재민이 말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안 됐어요. 무슨 소리야?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병원 로비에서 기다려. 내일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된다는 건가요? 선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도 선희는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로비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얕은 잠 속에서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희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선희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시 정각 병원 입구로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비에 선 그들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서류 가방, 날카로운 눈빛. 그들은 분명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선희를 보았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 맞으십니까?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장옥희 씨 계신 병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3층입니다. 305호. 선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선희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층수 버튼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1층, 2층, 3층.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들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선희는 뒤따라갔습니다. 305호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오키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장오키 씨 맞으십니까? 오키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그 단어들이 그녀를 긴장시켰습니다. 무슨 일로?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키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선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키는 선희를 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침대 앞에 섰습니다.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옥혜 씨, 귀하는 며느리인 선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오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오키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명함이 떨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고소. 그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키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귀하께서 며느리 선희 씨에게 행한 언행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요? 오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험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째, CCTV 영상입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3일 전 저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키가 병실 문을 열고 선희를 밀어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장면, 선희가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오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증인 진술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같은 층 환자 보호자 3명과 간호사 2명이 귀하께서 선희 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도둑이라 지칭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진술서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키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셋째,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귀하께서 분실했다고 주장한 300만 원. 저희가 병원 측과 협조하여 병실을 조사한 결과 해당 금액은 오키 씨 본인이 다른 서랍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오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틀 전 새벽 저희 조사팀이 병실을 살펴본 결과 침대 옆 협탁 아래 서랍, 귀하께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서랍에서 300만 원이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행정실과 경비팀 입회 하에 확인했으며 사진과 영상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다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협탁 서랍이 열리고 그 안에서 현금 뭉치가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키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이틀 전 아침 병실을 비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빡했을 뿐이에요. 실수예요. 오키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로 인한 오해라면 즉시 사과하고 바로잡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일주일 동안 선희 씨를 도둑으로 몰았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급기야 병실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오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병실 안의 분위기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재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귀하는 며느리인 선희 씨가 복도에서 밤을 새는 동안 병실 안에 계셨습니다. 아내가 맨발로 복도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셨습니다. 이 역시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민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고소장은 이미 접수되었으며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합의금과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합의하지 않으실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키는 침대에 앉은 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와 선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선희는 병실 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오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고소장 사본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일주일 안에 합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오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건 너무. 귀하께서 며느리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그리고 3일간의 방치로 인한 고통, 모두 감안한 금액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선희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 중 한 명이 선희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선희는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3일 만에 느껴보는 평온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야. 선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선희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가까이 왔습니다. 선희의 옆에 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선희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말 몰랐어. 엄마가 돈을 잘못 둔 줄은. 그리고 내가 복도에서 그렇게 힘들어할 줄도.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선희가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알고도 그랬을 거예요. 엄마 편을 들었을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합의금 5천만 원 낼 수 있어요?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어떻게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합의 안 할 거예요. 소송으로 갈 거예요. 재민이 놀라서 선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돈 받으면 되잖아. 왜 소송까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선희가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해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희야, 제발. 우리 가족 생각 좀 해. 이렇게 되면 다 망가져. 이미 망가졌어요. 3일 전에, 아니, 3년 전에. 선희는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재민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선희는 받았습니다. 아빠, 잘 끝났니? 네. 고마워요, 아빠. 당연한 걸 뭘. 이제 집으로 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선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희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거리들, 사람들. 선희는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희도 함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친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선희는 3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딸을 보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선희야, 엄마. 둘은 포옹했습니다. 선희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3일 동안, 아니 3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아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폭발은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는 병실 침대에 앉아 고소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무고죄, 5천만 원, 형사처벌. 그 단어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민은 병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지만 누구에게 전화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나? 형에게 알려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주어졌습니다. 합의할 것인지 소송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재민은 말을 꺼내기 힘들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재민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희가 고소했다는 것, 합의금이 5천만 원이라는 것,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재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이 꼴이 났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5천만 원. 너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엄마 병원비에 내 월급으로 간신히 사는 주제에.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에게 5천만 원은 없었습니다.
집 담보 대출 생각하지 마. 이미 대출이 있어. 더 받으면 이자도 못 갚아. 그럼 어떻게 하죠? 소송으로 가든가, 지든가. 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재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키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래? 재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없대요. 오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대 노인의 울음은 처량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며느리한테 잘할 걸.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재미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추가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신용도 문제, 소득 문제, 기존 대출 문제, 모든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재미는 형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형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민 갔습니다. 형, 나야. 왜? 무슨 일이야? 재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여기서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큰 돈은 무리야. 형, 미안하다. 엄마한테 잘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내 잘못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미는 절망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합의 기한이 끝났습니다. 재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합의금을 낮출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선희 씨께서 합의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재미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가 예정되었습니다. 오키는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조사 당일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가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형사는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왜 선의를 도둑으로 몰았는지, 왜 공개적으로 모욕했는지, 왜 복도에 내쫓았는지. 오키는 대답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실수였어요. 제가 잘못 둔 걸 깜빡했어요. 그렇다면 왜 즉시 사과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둘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재민이 통지서를 뜯었습니다. 읽어보았습니다. 은행 대출 연체, 이자 미납, 압류예고, 한 달 내로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키는 주저앉았습니다. 대문 앞 계단에 털썩 앉았습니다. 망했구나. 우리 다 망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허탈했습니다. 재민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선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희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재민은 선희의 친정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 아버지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재민입니다. 선희 남편. 돌아가시죠.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발이요.
선희와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딸은 당신과 할 말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십시오.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재민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 주간 재민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 호출이었습니다. 재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에 갔습니다. 박재민 씨 앉으시죠.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가족 문제로 법적 분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민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인데요. 공기업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 연루는 문제가 됩니다.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직서입니다. 자진 사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징계로 가면 더 불리합니다.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회사 입장도 있습니다. 결정하세요. 이번 주 안으로. 재민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이 흐려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다닌 회사였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승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오키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잘못이구나. 다 내 잘못이야.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도 직장도 가족도 한 달 전만 해도 평범했던 삶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오키가 잘못 둔 돈, 며느리에게 씌운 누명, 그 작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재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울던 모습,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모습. 하지만 자신은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재민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받아들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한 달 후였습니다. 재민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민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이었습니다. 재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재민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랐습니다. 재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셨나 봅니다. 재민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위기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망은 바닥을 쳤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첫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재민은 소환장을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법원, 공판, 그 단어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민은 소환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민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오키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법원에서 소환장 왔어요. 오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달랐습니다. 일상은 무너졌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선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더 말하고 싶었어. 미안해.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공판날이 왔습니다. 선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뒤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오키와 재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키는 한 달 사이에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재민도 수척해졌습니다. 정장은 입었지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장옥희는 며느리 선희에 대하여 근거 없는 절도 혐의를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병원 복도에 3일간 방치한 혐의가 있다.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가 성립된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인정하십니까? 오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검사가 서류를 냈습니다. CCTV 영상, 증인 진술서, 병원 조사 보고서, 사진 자료,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 반론하실 것 있습니까? 오키의 국선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며 건강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선희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겠습니다. 선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복도에서 사람들이 다 듣게 모욕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년이라고 했습니다. 선희는 오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3일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선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시어머니가 잘못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닦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도 제 상처는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권력이나 나이로 억누를 수 없다고. 선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선희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잘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 및 무고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며 피해자의 고통이 큽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그리고 반성의 태도를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판결합니다. 오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명합니다. 오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천만 원. 그녀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일은 재판장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선희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야. 재민이었습니다. 선희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다가왔습니다. 선희 앞에 섰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는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도 벌을 받았어. 회사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걸 잃었어. 이게 내 벌이야.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이 아니에요. 그냥 결과예요. 당신이 선택한 결과. 재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민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해 주세요. 재민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끝인 거야?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양육권, 재산 분할,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민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아이는 없어요. 선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임신이 아니었어요. 착상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혼도 더 간단해졌죠.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신도 거짓이었다니. 아니, 거짓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없었다니. 펜 있어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서류에 대고 서명했습니다. 박재민. 세 글자를 쓰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서류를 선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선희는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아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희는 멀어져 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민은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쳤습니다. 재민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키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재민이 불렀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됐니? 재미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오키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잘못이구나. 다 내 잘못이야. 재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집도 다음 주에 경매 넘어가요.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키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좋은 며느리를 내가 쫓아냈어.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지. 재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오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병실에서, 무너진 집에서 후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선희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선희 씨 민사소송도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 2천만 원 지급 판결 났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차가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엄마, 둘은 안 왔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다 끝났어? 네, 다 끝났어요. 이제 쉬어. 충분히 쉬고 다시 시작하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선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앉았습니다. 선희도 앉았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식사 후 선희는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끝났고 감정적으로도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남았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도 변했습니다. 선희도 변했습니다. 아침 9시 선희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복도였습니다. 끝에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문 위에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자권익보호센터. 선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선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희는 부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약회사 산하환자권익보호센터, 병원 내 학대, 폭력, 금전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를 돕는 부서였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경험을 살렸습니다. 법률 상담, 심리 치료 연계, 쉼터 지원,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상담 예정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선희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눈가에 멍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선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성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 남편의 무관심,
도망칠 곳이 없다는 절망. 모든 것이 선희가 겪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 끝났나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여성이 놀란 눈으로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두렵고 외롭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마음.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한 걸음씩이었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해냈어요. 선희가 여성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쉼터도 연결해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성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조금 밝아졌습니다.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선희는 구체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선희는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오후에도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1명, 2명, 3명. 모두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하나하나 들어주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미소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집이었습니다. 선희는 아직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어서 와. 씻고 나와. 저녁 거의 다 됐어. 선희는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눈가의 다크서클이 사라졌습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선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미소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와 계셨습니다. 오늘 어땠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3명 상담했는데 모두 잘 진행됐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고마워요, 아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당연한 거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선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전에 상담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상담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용기 내볼게요.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함께 해나가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개월 전 이맘때는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만약 시어머니가 자신을 도둑으로 몰지 않았다면, 만약 복도에서 3일 밤을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도 병원에서 간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가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기에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짐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베란다 난간에 팔을 기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던 순간, 아빠라고 부르던 순간,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선희는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무너짐이 아니라 재탄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추운데 들어와. 감기 걸려. 네, 금방 들어갈게요. 어머니가 선희 옆에 섰습니다.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둘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잠시 후 선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용서가 뭘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자신을 위한 거지. 미움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거야.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직 용서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재민도. 그래도 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선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담담해요. 그거면 충분해. 미움이 없으면 된 거야. 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6개월 만의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다. 그녀의 눈에서 희망을 봤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간병하고 고통받는 것을 다시 겪을까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선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복도에서 울고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참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환자권익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선희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용기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선희처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용기가 있으신가요? 선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별밤의 이야기였습니다.